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유다영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인 7월 14일부터 17일 동안 다녀온 EMBC 학회에서 새롭게 배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MBC 학회는 의공학 학회인 만큼 제가 갖고 있는 근전도를 포함해서 뇌파, 심전도, PPG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다루고 있었으며 흥미로웠던 점은 심전도 연구와 슬립 디텍션 하는 연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전도 연구도 꽤 보였는데 바이오매트릭스 관련 연구는 적지만 세션 발표도 한편 들을 수 있어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근전도뿐만 아니라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다양한 생체신호 연구들 중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연구들을 요약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Decoding Hybrid EEG-FNIRS Upper Limb Motor Execution with Capsule Dynamic Grap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로 캡슐 네트워크와 다이내믹 GCN을 통합하여 EEG와 FNIRS를 효과적으로 융합한 그리고 모터 익스큐션을 디코딩한 연구입니다. 제가 결과 이미지를 찍지는 못했지만 결과 요약을 보면 91% 성능을 도출했으며 각각 EEG와 FNIRS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대비 18%, 20% 성능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캡슐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처음 접해봐서 흥미롭게 들었는데 캡슐이란 일반적으로 CNN 등에서 사용되는 뉴런은 스칼라 값을 출력하나 이 캡슐 네트워크는 뉴런 그룹이 벡터를 출력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벡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크기만 가진 스칼라와 비교해서 방향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본 캡슐 네트워크에서도 이 벡터의 길이는 해당 특징이 존재할 확률, 그리고 방향은 특징의 구체적인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EMBC에서 아직 초록집을 공유해주진 않아서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캡슐 네트워크 및 피처 익스트랙션, 퓨전 등은 동일한 저자의 논문을 기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이름은 Hybrid EEG-FNIRS Decoding with Dynamic Graph Convolutional Capsule Networks for Motor Imagery Execution으로 25년에 바이오메디컬 시그널 프로세싱 앤 컨트롤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Q2에 해당하는 저널로 동일하게 캡슐 다이나믹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으며 이 학회 초록에는 모터 익스큐션만 사용했으나 논문에서는 이 MI 데이터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EEG는 높은 시간 해상도, FNRS는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갖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나 기존 퓨전 방법들은 두 신호 간의 관계와 계층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5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캐스케이디드 구조의 이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먼저 여기 각각의 템포럴 컨볼루션 블록에서는 각 데이터의 시간적 특징을 컨볼루션 2D로 병렬로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병렬로 처리한 이유는 EEG와 FNIRS의 샘플링 레이트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며 출력은 8개의 피처맵이 생성됩니다. 이후 다이나믹 여기 그래프 컨볼루셔널 블락이 있는데 여기서는 채널 공간적 관계를 학습하고 캡슐을 생성하는 다음에 여기 캡슐을 생성하는 과정을 블럭을 각각 거쳐서 특징을 그리고 이후에 특징을 융합하기 위해서 EEG와 FNIRS 간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크로스 어텐션은 EEG에서 FNIRS로 그리고 이 FNIRS에서 여기 FNIRS에서 EEG로 양방향 어텐션을 진행했음을 의미하고 컨케이트를 통해서 최종 융합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라우팅 블락을 거쳐서 캡슐 간 연결 가중치를 학습하는 단계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이 다이나믹 루팅 단계를 통해서 하위 캡슐과 상위 캡슐 간 연결 강도를 동적으로 조정하여서 가장 적절한 상위 캡슐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델 성능은 데이터셋 여기 3개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먼저 데이터셋 A와 B는 왼손, 오른손 움직임 상상을 한 MI 데이터셋으로 각각 A는 자체 수집 데이터, 그리고 B는 오픈 데이터셋입니다. 마지막으로 C는 실제 손을 움직인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좌측 피겨 2는 각각 데이터셋 A와 B인 MI 태스크에 대한 결과이며 우측은 ME 태스크에 대한 결과입니다. 피겨 2는 리본 세션 아웃으로 평가했고 자체 수집한 데이터셋 A에 대한 결과를 먼저 보면 기존 하이브리드 EEGNet이나 LSTM 등을 비교했을 때 제한한 여기 하늘색 이 아워 모델이라는 제한한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제한한 모델을 EEG와 그리고 FNIRS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도 함께 사용한 이 하늘색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피험자가 포함된 데이터셋 B에서도 일관된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평균 92.20%의 정도의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우측의 모터 익스큐션 태스크인 데이터셋 C는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제한한 모델인 하늘색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인 85.30%를 달성했으며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EEGNet이나 하이브리드 캡슐넷에서는 77에서 78% 정도의 성능을 달성한 것을 통해 이 ME 태스크에서도 효과적인 모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IBIT Interpretable Transformer Model for Intra-Bit Wave Detection on Ambulatory ECG로 심박 식별 없이 PQRS, T파를 직접 검출하는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설명 가능한 AI를 활용해서 3D 레이턴 스페이스를 시각화한 점이 흥미로워서 재밌게 들었는데 해당 연구도 촬영본이 이 사진뿐이라서 동일 저자의 논문으로 대체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Detection of Intra-Bit Waves on Ambulatory ECG using Manifold Unexplainable Deep Learning Approach로 첫 번째 발표 논문과 동일한 바이오메디컬 시그널 프로세싱 앤 컨트롤에 25년 게재된 논문입니다. 데이터는 이 피지오넷에서 오픈된 QTDB와 LUDB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자별 연속 라벨링된 심전도 신호를 세그멘트했습니다. 신기한 점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RPC가 아닌 P파, QRS파, 그리고 T파 이 세 가지를 디텍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는 급성 심장사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T파가 주로 사용되고 심방세동에서는 P파가 필요하는 등의 이유라고 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오토 인코더 기반 신경망 구조를 사용했는데 인코더에 입력이 들어가면 레지스턴 스페이스로 압축되고 초록색의 이 분류기에서 매니폴드 시각화와 파형 분류가 여기 매니폴드 시각화와 그리고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이 우측 사진은 전통적인 오토인코더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류 네트워크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1초에 ECG 신호를 입력으로 넣으면 전통적인 오토인코더는 입력 신호를 인코더를 통해 3차원 레이턴 스페이스로 압축 후에 디코더로 보관하게 되는데 이때 단순 압축과 복원의 목적에 치중해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파형의 이 세밀한 판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제한된 방법은 이 보틀넥 특성을 사용하여서 분류기로 확장시켰으며 그리고 입력을 두 개의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즉 분류기로 직접 연결하기에 P파와 같은 인트라빗 웨이브의 유무까지 동시에 예측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 매니폴드 시각화를 통해서 각 파형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하단의 그림은 인트라빗 검출을 위한 라벨링 방법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으로 이렇게 ECG 신호를 지나치면서 예를 들어 P파를 검출하고자 한다면 이 P파가 윈도우 내 혹은 이 프록시미티 에리아 이 구역에 들어올 경우 P웨이브로 라벨링하고 아닌 부분은 이 P파가 아니다 라고 라벨링했습니다. 이 위의 사진은 제한한 모델의 P파 검출 과정 예시입니다. 이 파란색의 얇은 선은 각 시점별로 예측한 결과이고 검정색의 여기 점선은 윈도우 내 누적값 그리고 이 초록색은 최종 검출 결과 그리고 이 검정색의 두꺼운 선은 실제 P파의 시작과 종료 구간으로 정답 레이블입니다. 이 위와 아래 둘 다 제한한 모델을 사용해서 상해암 환자를 테스트한 결과인데 상단의 결과는 9개의 P파 중 3개만 디텍했고 일부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은 29개의 피파 중 28개로 거의 디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문에서는 잘 디텍되는 부분만 대표 결과로 가져올 텐데 이렇게 디텍을 실패한 예시도 같이 리포트한 이유는 정확히 언급된 바 없었으나 둘을 함께 제시하며 모델의 설명 가능성과 한계까지 함께 제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은 피파, QRS파, 티파에 대해서 각각 정확도를 포함한 성능 지표로 성능을 확인한 결과 이 모든 매트릭스에서 90%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각각에 대한 매니폴드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여기가 트레이닝이고 여기가 테스트 매니폴드인데 피파인 파란색과 그리고 피파가 아닌 노란색 클래스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제한한 모델과 레즈넷, VHG, 인셉션 등 타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이 제한한 모델이 가장 단순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성능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다음 연구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와 매우 유사한 연구로 이 근전도로 인증을 진행한 연구입니다. 팔은 아니고 손목 근전도 신호를 활용해서 크로스데이 데이터를 사용했고 해당 연구는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와서 백그라운드는 사진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전도는 의수 제어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생체인식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또한 근전도는 제스처를 수행함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를 암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EEG나 ECG와 비교해서 측정이 간편하기에 인증에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전도 기반 인증 연구는 센서로 신호를 받고 피처 익스트랙션 후 데이터베이스에 신호를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고 인증을 하는 순서입니다. 인증을 위해서는 분류 어큐러시 EER, 특정 수식 기반의 트레스홀드를 기준으로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탑 K 랭크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랭킹 3의 방법을 사용해서 유저가 상위 3명까지 유저가 있을 확률을 기반으로 인증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근전도 인증 연구들은 어센티케이션과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모두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여러 제스처 조합으로 사용한 인증에서는 더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다만 이 멀티데이, 즉 여러 날 측정한 데이터로 트레인, 테스트 시 전극의 이동이나 땀, 신체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전 근전도 연구에서는 주파수 기반 피처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특정 사용자에게 맞게 맞춤 학습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묘-BMNet이라는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근전도의 스파시오 템퍼럴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특정 사용자에 맞게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학습 가능한 가중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멀티데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트레이닝 하였습니다. 여기 묘 BMNet은 입력으로 필터링하고 윈도우로 세그멘트된 신호를 사용하였으며 다음 이렇게 두 가지 모델 구조를 사용하여서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C2D는 시간축에 대한 성능만 도출하여서 스파셜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스파셜 정보를 함께 사용한 경우입니다. 트레이닝 패러다임은 이렇게 BM이라고 하는 바이오메트릭스랑 이 GR이라고 하는 제스처 리코그니션을 동시에 학습하는 구조로 제스처는 총 16개의 제스처, 생체인식은 43명을 멀티클래스로 분류했습니다.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해서 각각 로스의 가중치를 줬고 트레이닝 데이터는 데이 1과 그리고 데이 2를 사용되었으며 테스트에는 데이 3와 그리고 데이 1, 2가 사용되었습니다. 트레이닝 단계에서 앞서 말씀드린 생체인식과 제스처 인식을 위한 두 가지 분류기 헤드가 사용되었으며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는 훈련된 모델의 여기 데이터 3 데이터를 사용해서 테스트했는데 한 피험자에게서 4가지 코드, 즉 4가지 제스처가 사용되어서 테스트했습니다. 다음으로 등록 과정에서는 데이 1과 2의 데이터에서 각각 4개의 제스처를 사용해서 피처를 추출했고 학습된 모델에 이 엔롤먼트, 등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피처 벡터를 추출했습니다.
이후 이 두 가지 피처 간 유사도를 기반으로 랭킹을 매기고 인증 혹은 리젝 시켰습니다. 성능은 스파셜 인포메이션을 포함한 이 가장 우측의 파란색 모델이 성능이 가장 좋았고, 프리퀀시 도메인 피처를 사용하는 이 보라색과 스파셜 정보 없이 템퍼러 정보만 사용한 좌측의 이 두 개의 모델은 더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랭크 1 어큐리시보다 랭크 5 어큐리시에서 그 정확도에서 C1D 방법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랭크 1 어큐리시랑 랭크 5 어큐리시는 각각 상위 1개와 상위 5개까지의 예측된 클래스 중 실제 유저의 클래스가 그 안에 들어있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을 하면 그 클래스 레이블의 확률이 계산되는데, 예측된 클래스 레이블 확률을 드림차르 순으로 정렬 시 확률이 더 높은 레이블이 가장 앞에 배치되므로 그때 랭크 5는 상위 5개의 예측 레이블에 실제 유저가 있는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틀 동안의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 당연히 이 하루 데이터로 트레이닝한 결과보다 이틀 데이터로 트레이닝한 결과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중간 사진은 각 방법에 대한 TSN이 결과이고, 제한된 방법이 가장 클래스 간 거리가 멀고 클래스 내에서는 클러스터링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소타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피험자는 가장 많고 코드랭스나 근전도 테너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능이 이 제아나 모델이 가장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다음 연구는 IEMG-based diagnosis of ALS and myopathy using 1DCNN의 제목의 연구로 표면 근전도가 아닌 인트라머스큘러 EMG인 침습적으로 근육 내에 전극을 삽입해서 획득한 신호를 활용해서 무계릭병이랑 이 근육 질병을 진단한 연구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피처 추출을 위해서 전처리 엔지니어링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단순히 건강한 피험자와 단일 질환을 구분하는 이진 분류를 합니다. 또한 실시간 적용과는 거리가 있는 이 세션당 컴퓨테이셔널 로드가 크게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징 추출 없이 로우 EMG 신호를 직접 처리했고, 기존 이진 분류가 아닌 3클래스 다중 분류를 수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99.27%의 높은 정확도를 달성한 연구고, 이 모델 및 데이터 등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 초록은 인터넷에서 찾게 되어서 뒷페이지에서 초록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무계릭병 환자, 정상피험자, 근병증 환자의 3클래스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6명에서 9명 정도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델은 하단과 같이 CNN 모델이 사용되었는데, 입력으로는 원신호가 입력되면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증강시켰고, 10,000개의 샘플 윈도우로 분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DCNN에 입력해서 3개의 클래스로 출력했습니다. 본 연구 역시 소타 모델들과 비교했는데, 보시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헬시와 ALS, 이 류게릭병 환자를 구분하는 이중 분류에만 집중했으며 피처를 추출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피처 추출 없이 이 3클래스 분류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산 복잡도도 감소하고 전처리 과정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포스터 설명입니다. 첫 번째 포스터는 소규모 데이터셋에서 딥러닝을 활용해서 MI 태스크를 분류하고 이를 VR 게임 제어에 적용한 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성능 개선을 하는데, 소규모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뇌파블리오 모델을 구축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데이터셋은 총 18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4클래스 운동 상상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왼손, 오른손, 발, 혀 움직임을 상상하도록 지시했고, 이 피겨 1 배치로 500Hz 샘플링 EEG를 기록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1D CNN을 사용했으며 WGAN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증강하였습니다. 이후 생성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RMSE, 정확도, 그리고 컴퓨터 매트릭스를 통해서 일반화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피겨 1은 각각의 전극 배치,
그리고 VR 헤드셋에 착용한 실험 환경을 나타냅니다. 이 결과 피겨가 너무 흐려서 결과를 요약해드리면 기존에 비해 간단한 구조의 셜로우 CNN을 사용해서 학습 효과율 및 성능을 확보했고 WGEN 로스를 통해서 생성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학습 진행을 확인했습니다. RMSE와 정확도 모두에서 생성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간 차이가 적음을 확인했고 이 논문은 사실 소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고 하여서 모델 최적화나 모델 생성이 메인 주제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단순 증강 및 이를 RMSE와 정확도를 통해서 평가한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제한이 없는 프리윌 움직임의 준비 및 실행 의도를 분류하는 최적의 윈도우 크기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저도 현재 윈도우 사이즈를 정하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실험은 16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64채널의 뇌파를 측정했고 피험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버튼을 누르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전처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필터링, 노이즈 및 아티팩트를 제거했고 윈도우는 0.1초부터 1초까지 다양하게 사용해서 움직임 준비인 프리무브먼트랑 움직임 직후 신호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분류기는 이 LSVM과 RLDA로 이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0.5초에서 1초의 윈도우가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0.5초가 그 이상의 윈도우 사이즈와 통계차가 나지 않는 근데 가장 작은 윈도우 사이즈며 1초일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연구의 결론은 일반적으로 윈도우가 커질수록 성능이 우수해지며 최대 정확도는 움직임이 시작 후 1초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그중 0.5초의 윈도우가 낮은 지연 시간이면서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포스터는 제가 바로 전 7월 1일 저널 미팅에서 발표한 주제와 유사한 디스엔탱글먼트 방법을 사용한 근전도 패턴 리코그니션 연구입니다. 사용자를 식별하면서도 사용자 간 근전도 신호 변동성을 줄이고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는 범용 근전도 패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 목표이며 이 저널 미팅 때 한 논문과 마찬가지로 듀얼 브랜치 구조로 제스처로와 관련된 서브젝트 인베리언트 특징 브랜치와 여기 브랜치랑 그리고 사용자마다 차이가 있는 특징을 듀얼 브랜치로 처리하고 적대적 학습을 사용했습니다. 즉 공통 특징과 개인 고유 특징을 디스엔탱글먼트 그러니까 분리해서 개인 차이에 덜 민감하게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하단에 TSNE로 각 특징이 분리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 공통 특징에서는 피험자가 달라도 제스처끼리 클러스터링이 되고 개인 고유 특징에서는 제스처가 달라도 각 서브젝트끼리 클러스터링 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저널 미팅 한 논문에서도 두 특징이 분리되었음을 TSNE로 제시하여서 제가 디스커션에서 검증 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제가 이 포스터 저자에게도 이를 어떻게 검증하냐고 어떻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냐고 여쭤보니까 단순히 TSNE로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현재로서는 TSNE처럼 결과론적인 방법 외에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진 않는데 실제로 제스처별로 또 서브젝트별로 잘 분리되는 결과를 보면 성능이 우수한 점이 납득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전도 및 뇌파에서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방법이니 좀 더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EMBC가 저의 두 번째 해외 학회였는데 첫 번째 해외 학회보다 학회 기간도 길고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많아서 재밌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태껏 근전도 인증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련 인증 논문을 주로 봤었는데 오히려 타 연구 주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제 연구에 녹여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학회 초록이기 때문에 논문 수준까지 결과를 오픈하진 않았겠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생체신호 응용 분야에서는 정말 새롭거나 딥한 모델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차용하고 모듈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모델을 융합하는 정도의 수준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CNN 모델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아직까지는 아이디어와 그리고 희귀한 데이터만으로도 초록이 많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아쉬웠던 것은 아직 EMBC에서 초록집이 제공이 되지 않아서 저널 미팅을 만들면서 정보가 조금 부실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학회에서 확실히 영어 실력이 아직은 부족해서 빠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